이분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떴다 하면 조회수 20만은 기본으로 나오는 인기인이십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자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과 주식을 동시에 비교 분석해 주실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어쩌다가 제가 부동산 박람회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2달 전에 찍었었죠. 6월 25일 날 우리 한경닷컴 와서 허란 기자랑 주식 얘기를 하면서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주식에 투자한 돈은 땅에 묻어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부동산에 대한 강의 요청도 이제 왔다고 보고요. 오늘 주제는 갖고 싶은 부동산, 사고 싶은 부동산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보고, 이 자료도 제가 뭐 거의 한 20시간 정도 준비해서 만든 자료이니까요. 부동산을 하시던 분이든 아니면 주식을 하시는 분이든 아마 좋은 인사이트를 아마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은행이나 증권회사 관계자분들이나 이렇게 주식 강의를 가면 먼저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어떤 투자의 원칙 이런 걸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때문에 오늘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앞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과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린시플이라는 이 원칙이라는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온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룩한 성공은 아는 것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에 우리가 시작됐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린이라는 단어로 이제 주식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사고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원칙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원칙을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오늘 많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밑에 성공한 사람은 결국은 성공한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100% 공감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동안 이번에 나왔던 그 2019년도에 화제의 영화 기생충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을까,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이 설국열차도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를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 기생충에는 많은 원칙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요. 반지하에 사는 이 송강호 씨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 줄 알아? 무계획이야. 왜냐하면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거든. 그래서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그런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영화의 어떤 큰 나중에 그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친구로 봤던 수석이 있잖아요. 그 수석을 갖고 그 아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사업의 번창과 행운을 가져오는 이게 수석이라고. 미신이죠. 네, 어떤 확률에 근거한 어떤 원칙이 아니라 미신을 믿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봉준호 감독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감독이 됐을까 보면, 12살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워런 버핏은 11살 때부터 $500로 주식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12살부터 이제 내가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 시간 52시간을 지킨 원칙주의자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봉준호는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도 그랬지만 결국 우리가 이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는 원칙은 올바른 원칙을 갖고 좀 누구보다 빨리
예, 그리고 꾸준히 이런 창의적인 노력을 해온 사람이 성공을 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법륜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인생의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원칙들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실행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면 남편 때문에 못했다, 아니면 아내 때문에 못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방송을 보다가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아보면. 그러나 결국은 내가 선택을 안 한 겁니다. 왜?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콜린 파월의 어떤 의사결정 원칙, P는 40에서 70. 그래서 내가 100%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공부를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콜린 파월이 얼마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했습니까? 예, 미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그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막의 전투 있었었죠. 그런 전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의 원칙은 최소한의 40%의 인포메이션도 없이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지만 40에서 70 정도의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는 과감하게 액션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공부를 하시면서 이 정도면 내가 해봐도 되지 않겠나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액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는 이제 저의 이제 스승 중에 한 분이 주식은 불과 같은 성격이라서 땅에 묻어야 된다는 이런 좋은 원칙을 말씀해 주셨으며, 또 다른 저의 또 재테크 스승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자산운용사에 입사를 했을 때 그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세희가, 너가 앞으로 펀드 매니저라 하면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할 건데 그 의사결정은 뭡니까? 이 투자를 해서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돈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하다 보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돈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이 회사를 다닐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내가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사람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직업이니까요,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늘 해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굉장한 많은 어떤 투자 원칙과 방법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최종 목적은 뭐죠? 최종 목적은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종 목적이 뭔지를 항상 마음에 갖고 투자를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행복의 원칙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가지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거? 비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본주의는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도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자본주의에 관한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블이죠. 그 이후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그리고 나서 90년 뒤에 1867년에 이제 출간이 되는데, 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가 계속 지속이 되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이 노동자들이 가난해지면서 결국은 소비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결국 몰락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몫을 계속 착취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 생산의 3대 요소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요. 보시면 결국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본, 토지, 노동, 요 부분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본 내용인데, 여기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정식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자본가, 주주의 이익. 결국은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익은 어떤 공식이냐면, 자본가에서 저 앞에 생산, 매출이 일어나고 임금비를 내고 나서 임대료까지 내고 나면 자본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가들은 이 코스트를 어떻게든 매출을 늘리려고 할 거고, 생산해서 매출 단가를 높이려고 할 거고요. 어떻게든 노동 임금비를 낮추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본주의는 몰락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번영을 만들어줬고, 이 공산 국가들조차도 자본주의를 지금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칼 마르크스가 놓친 자본주의 시스템의 비우위는 바로 노동자가 여러 가지 나만의 그런 특기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또 아주 유용한 자본주의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재벌이 될 수 있는,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계속 노동자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마르크스가 놓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 기업은 이 공산주의라든지 독재 국가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기업을 국가가 몰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1980년대 군부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이 혁신 기업이 지속 탄생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혁신 기업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해 나간다라고 슈페트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앨런 머스크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나 뭐 박현주 회장님은 다 월급쟁이로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서 회장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월급쟁이로 이 빌리어네어 클럽에 가입한 사람은 박현주 회장님하고 두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분이 친하시다는 얘기를 지난번 했는데, 옆에 보이는 뭐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라든지 하물며 운동선수인 마이클 조던조차도 지금은 엄청난 자본가가 돼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자본주의인데요. 최근에 계속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잖아요.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분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이 토마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딱 내면서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차트는 중국에서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어떻게 이렇게 상위 10%의 소득은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바텀 50%가 주황색 제일 밑바닥에 있는 선인데요. 이 바텀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은 거의 27, 8%에서 지금 15%까지 이래 줄어든 걸 보면서 양극화가 이런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중국에서조차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케티 교수가 한 얘기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위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현대 자본주의의 양극화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금 유동성 수도꼭지 사진을 따왔죠. 이렇게 기축통화국들이 엄청난 돈을 뿌려대면서 발생한
이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경기가 좋아져서 생기는 물가 상승이 아니라 돈을 마구마구 풀어서 이 과잉 공급에 의해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내 재산이 지켜지지만 자산이 없는 무산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양극화의 가장 큰 이유인데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뭐 의사분도 계시고 그나마 이렇게 사업체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 그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런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시고 언제 뭐 6년 전, 뭐 3년 전에 이 자산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파신 분들이 굉장한 공허감을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런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서 바람직한 자산 관리 원칙은 뭔가? 저는 이런 기축통화국에 너무 남발하는 이런 통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해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자산 관리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우리 허랑기자랑 찍었던 동영상에 어떻게 자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왼쪽이 우리나라 전국 주택 매매 전세 지수와 통화량 차트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 파란색으로 굵게 그려져 있는 선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M2라고 하는 통화량 지수이고요. 이 통화량 지수가 위에 이 소위 말하는 주택의 전국의 매매가가 계속 위에서 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 매매 지수가 작년 초에 밑에 있다가 최근에 통화량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최근에 집값이 또 빵 뛰었죠. 그래서 뭐 집값을 잡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서 2005년, 6년, 7년도에도 뭐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2003년 초에 사스가 터지고 그때 또 통화량이 페드의 금리가 1%까지 떨어지고 엄청난 유동성에 또 집값이 3, 4년 내내 랠리가 왔을 때 그때도 똑같이 엄청난 규제책이 나왔지만 이 집값은 안 잡힙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 통화량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또 하나의 자산, 기업이잖아요.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데 이 기업의 가치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코스피 장기 차트인데요. 이 코스피 차트도 똑같은 식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년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1985년부터 90년도에 있었던 이 아시아 버블에서 일본이 엄청난 거품이 끼었었죠. 엄청난 거품 때문에 20년 동안에 잃어버린 그런 일본의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의 하락이 있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품이 있느냐라고 보면 그런 거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그런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원칙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축통화의 국가들의 이 무분별한 이런 달러 공급 그리고 유로화 이제는 옆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이제 돈을 찍고 있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 돈, 베트남 돈 그리고 달러, 중국 위안화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나라 돈을 선호하는가라고 보면 달러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달러 가치도 계속 빠지는데 그 주변의 이머징 통화 가치는 더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이머징 통화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이 미국의 집값 상승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 때문에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주식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미국을 보시면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 가난해지고 있느냐? 미국은 엄청난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나라의 빚이 2경이 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물론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과 무형의 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찍어낸 달러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이 갚아야 되는 그런 채무는 오히려 실질 채무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우량한 무형, 유무형의 자산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1경이 넘거든요. 1경 1000조 정도 되는 이 가계 자산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 부채가 1400조였다가 지금 한 1700조, 1800조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한번 폭탄이 돼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벌써 한 10년 동안 계속 나오는 얘기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계 자산에 해당되는 70%가 부동산 투자였잖아요.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내가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빚내서 집을 샀기 때문에 가계 부채 폭탄이 한번 터질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의한 충격은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세익 전무 너무 투기 조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어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투자는 생산 활동을 위한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아담 스미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산의 3대 요소 자본, 토지, 노동이잖아요. 결국 자본은 창업자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설립할 때 이제 돈을 좀 타인 자본까지 해서 빚내서 하잖아요. 투기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벤처 투자자, 그리고 주식 투자자. 우리가 네이버를 샀든 아니면 무슨 2차 전지 기업을 샀든 그 기업의 사업에 나도 주주로서 동참을 한 거잖아요. 생산과 관련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에 대한 과거 어떤 정부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다 투기꾼처럼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해야 될 기업들을 그 사업에 동참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주주들입니다. 소액 투자 주주든 대주주들은. 그래서 이 주식 투자가들에 대한 투기꾼처럼 보는 이 시각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토지, 그러면 건물, 빌딩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땅, 창고, 상가, 건물 등등 주택, 노동자들이 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쉬고 잠자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이 자금들이 투기꾼 자금은 아니다. 예, 그래서 모든 투자자가 이래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단 이 투자 위험을 감수를 하고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든 주식을 투자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아무 주식이나 아무 부동산이나 사면 안 되잖아요. 보면 주식도 보면 뭐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주식들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굉장히 차별화가 돼서 움직이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부동산도 우량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고 주식도 웬만하면 우량 기업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토지 건물 상가를 투자에다가 투자한 이 부동산 업자의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역시 아담 스미스의 그 방정식으로 보면 생산을 하고 노동비, 인건비를 빼고 그 사업가가 가져가야 될 그 입주한 건물에 입주한 그런 사업가가 가져가야 될 몫을 뺀 이 부분에서 임대업자의 임대 수익이 나오는데, 생산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듯이 이제 큰 학원 건물 같은 걸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학원 매출이 발생을 해야 강사들 월급을 주고 세금 떼고 학원장이 좀 가져가고 임대료를 낼 거잖아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면 그 상가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그죠? 이 임대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생산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난 이제 그 상가에서 좀 망한 그런 학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계속 우리나라 지금 서울의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만 하더라도 공실률이 20%가 지금 넘어간 지가 벌써 2, 3년 됐는데요. 왜 이 공실률이 너무 늘어나고 있느냐는 밑에 보시는 부분과 같이 메가스터디 같은 그런 온라인 학원이 생기고 아마존이라든지 쿠팡, 카카오뱅크, 네이버 등등 이런 전자상거래가 지금 발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박세희 전무가 가장 관심 있는 성장도시, 성장부동산은 어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지금 이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주목광 랄프 2라고 지난 1월 3일 날, 작년 1월 3일 날 개봉한 영화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카카오를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를 하고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버 세상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은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목한 랄프2 한국판 이 포스트에는 보면 왼쪽에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서 지금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기업들이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이 그림은 영화 속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좀 다른 장면에 보면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막 있고 이 엄청난 도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어떤 부동산,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개봉한 이 영화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자산이 없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을 너무 거품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 여기가 뉴욕 타임스퀘어인데요. 이 타임스퀘어 한 일주일 동안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했는데 일주일 내내 사람이 빠글빠글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1년 내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뉴욕에 사는 뉴요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처럼 뉴욕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로 바글바글 하니까요. 자, 이 타임스퀘어에 있는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야, 50년 전에, 70년 전에 저 타임스퀘어 저 자리에다가 투자를 해놨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전에 그런 사이버 세상이 엄청난 빌딩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트래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뉴욕에도 트래픽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문자 수, 트래픽이 너무 많아지고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똑같습니다. 카카오의 트래픽이 늘어나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네이버의 전자상거래 트래픽이 늘어나고, 그렇죠? 이 트래픽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저는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그런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아마존의 장기 차트 1997년 5월 달에 상장이 됐거든요. 5월 달에 상장이 되고 아마존의 주가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지금 보면 그냥 주식만 보면 이게 말이 돼? 아마존의 지금 실적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게 거품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타임스퀘어에 있는 저 빌딩의 가치랑 우리 한국에 있는 똑같은 빌딩의 가치랑 아니면 한국에서도 시골에 있는 저 빌딩 똑같은 빌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빌딩에 들어간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1년 9.11 테러 때 이 아마존이라는 주식을 샀다면 불과 지금 20년이 안 됐는데 한 16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강남의 아파트를 샀었으면 5.5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뭐 부동산 주식으로 투자한 돈을 부동산에 묻으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건물의 가치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식에는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많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방송하면서 이제 강남역 홍대와 같은 기업이다라는 예를 들면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부분을 지난 5월 달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저게 2002년부터 2020년 차트인데 실질적으로 카카오는 2013년에 다음하고 흡수 합병이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의 밸류가 제대로 부각된 거는 최근 5년 동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02년 동안 2020년까지 2002년도에 상장됐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중소형주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280배나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최근에 이 아마존도 그렇고 뭐 카카오 네이버가 왜 하필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나 보시면 항상 제가 분기 끝나고 이 기업이 이 회사들이 강남역 홍대라면 항상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정도 실적이 나는 게 맞는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인지를 보는 거는 분기 실적을 이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실적 추이, 카카오 실적 추이 보시면 계속 이게 분기 실적이거든요. 지난 2019년 2월, 3월, 4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 그리고 위에 나오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죠. 이런 그림을 보이면 여전히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강남역과 홍대 그런 모습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성장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왜 최근에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느냐 이 부분은 최근에 뭐 이 상가나 이런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최근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동네도 보면 1층에 부동산을 하시던 분들도 부동산이 없어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는 이 안정적인 캐시가 이렇게 임대료가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죠. 이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적이 늘어나고 더 임대료가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런 논리 때문에 이 경제 위기 속에서는 이렇게 돈을 제대로 버는 기업들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희소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 밑에 수요와 공급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돈은 유동성은 많아졌는데 사고 싶은 기업 부동산은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이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지금 네이버라든지 그 카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주식은 투자 자산인데요. 다들 위험 자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왜 위험해 보이냐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에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어떻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했던 대출을 땡겨서 아파트를 샀던 아니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남의 돈으로 주식을 샀을 때 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 50%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하면 안 된다. 너무나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50%도 갈 수가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갖고 계속 너무 위험해 보여서 어떻게 빠졌을 때 살려고 막 기다리다 보면 이번처럼 코로나 위기 때문에 확 빠졌잖아요. 그래도 못 사잖아요. 왜 못 사냐면 무섭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환경닷컴에서 했었던 재테크 박람회에서 왜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 9.11 테러 같이 투자 자산이 박살났을 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겐헌팅 해야 되는 원칙을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평생 그런 위기는 반복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아마존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요 밑에다가 붙여놨는데 그렇게 좋았던 아마존조차도 1997년 상장되고 닷컴 버블 때 막 거의 100배 났다가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때까지 지금 보시는 파란색 박스권에 보면 마이너스 95%가 납니다. 마이너스 50%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95%가 났다가 올라가는데 이때는 왜 그랬냐면 그 실적이 안 났었습니다. 실적이 계속 안 나다 보니까 아마존 망한다라는 얘기가 월가에서 계속 반복이 됐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1600배가 났던 아마존조차도 주가가 마이너스 95%까지 빠지는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투자할 때 이게 지금 투자할 타이밍인지 엔트리 타이밍인지 두 번째는 이 자산에 대해서 조금 내가 돈을 땡겨서라도 비중을 늘려야 되는 레버리징 타이밍인지 그리고 이제는 그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 딜레버리징 타이밍인지 그리고 이제는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르십니다. 예. 저희 업계의 펀드 매니저들의 90%도 저는 이걸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실패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바람직한 투자 원칙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스가 터지고 사스 때문에 동물적인 본능 때문에 탈출해야 돼. 주가가 주식을 막 팔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빠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게 2003년 사스가 발하고 4년, 5년, 6년, 7년 동안에 엄청난 이제 주가 랠리가 있었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신종 플루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 위기 공포로 우량 자산이 투매가 나오면서 엄청 싸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라도 저 자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로 알고 계시죠.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 주식 시장이 너도 나도 막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면 내 포지션이 제일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박살 날 때 자의적으로 주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부채 포지션을 반대 매매라는 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이번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내년 연말까지 이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투자를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스마트 머니들이 투자를 할 때 크게 금리를 고려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글로벌한 자금들은 FX 레이트라고 하는
환율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아무리 저기 투자해서 저 나라에 투자해서 내가 20% 30% 벌더라도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박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FX 레이트를 크게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금리 부분, 이 FX 레이트는 오늘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이 금리를 갖고 투자에 이 금리 수준에서 1%라는 금리 수준에서 지금의 대체 자산이 뭐 부동산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주식을 하는 게 나은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은 일단은 그 공실률이라든지 나중에 리세일 밸류라고 하는 나중에 다시 되팔았을 때 10년 뒤에 되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주식은 이 회사에 투자해서 물론 이 캐피털 게인 주가 상승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 또 어떤 캐시플로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한 큰 자금들은 단타를 하는 자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묻어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6년 4월 달에 보면 이런 기사가 뜹니다.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이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금리를 앞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가 배당률이 1.8%, 금리가 1.7%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외국계 증권사에서 헤드를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의 서방의 그런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 이 배당 수익률이 금리를 추월하게 되면 항상 랠리가 왔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2016년 4월 달에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시중은행 1년 예금 금리율 넘어선 시장 배당 수익률이라고 돼 있는데 중간에 보면 한번 딱 치고 이 파란색 선인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바닥치는 시점에서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살짝 위로 올라갈 때 이때가 바로 2016년 상반기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2018년 1월 달까지 2,600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아시다시피 0.8에 가 있죠. 그리고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얼마 전 우리나라 지수가 1,500 갔을 때는 3.3%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올라와서 시가 배당 수익률이 한 1.8% 정도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엄청난 이 갭이 발생했고 뭐 그걸 우리는 금리와 주식의 yield 갭으로도 뭐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배당 수익률이 2016년하고 비슷한 현상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년까지는 금리가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강세장이 내년 연말까지 좀 이어진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러면 딜레버리징 타이밍은 언제인가, 그죠? 언제 줄여야 되느냐인데, 제가 제 주변에 정말 주식 고수들, 이 은둔의 주식 고수들 있잖아요. 하고 계속 뭐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이 주가가 빠질 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주식을 팔아서 나는 주식 없다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살아남은 몇천억의 주식 고수들은 다 자금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 자금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도 버티고 있다가 올라올 때 또 레버리징을 쓰면서 또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뭐 2개월 전만 하더라도 밑에서 터진 거 다 복구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딜레버리징을 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찾기보다는 이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구나. 어떤 원칙? 저는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라서 땅에 묻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던 거고요. 그런 원칙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우리 주식의 대가 존니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던 그 주식의 대가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방송을 요즘 보시고 유튜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소위 주린이 분들이 그렇게 좋은 주식을 부동산보다 훨씬 좋은 투자 수단이 되는 주식을 고르시는 그런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주식이라는 이 변동성에 나중에 또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피해를 보는 거를 피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으로 번 돈은 부동산에 묻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부동산에 묻다 보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에 청약이 됐다든지 그러면 뭐 2, 3년 동안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계속 돈이 넣어야 되잖아요. 돈을 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식에서 돈 빼서 돈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넣다 보면 주식시장은 어느새 또 한번 꺾여지고 내 돈은 그 부동산에서 살아있고요. 그 부동산 가치가 또 이 머니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아파트의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내 재산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 만들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강세장을 불마켓이라 하잖아요. 황소를 불이라고 하는데, 불과 같은 성질에 대해서는 불화, 둘 다 불이네. 예. 그래서 이 황소와 같은 불마켓에서 우리가 번 돈은 역시 불이구나, 불 맞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더라도 그걸 딜레버리징하는 그런 부분은 부동산을 잘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45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 금리와 배당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상가 수익률하고도 그죠? 많이 비교를 해보시면 상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마존이라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계속 팽창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상가라든지 빌딩을 저한테 한 번씩 문의를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다 위험해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은 제껴놨다라고 보면, 금리에 투자할 건가 아니면 주식 배당을 받을 건가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10년 국고채 금리가 1.3을 찍었다가 지금 1.54 정도 와 있거든요. 1.54보다는 지금 배당 수익률 4% 이상 주는 이런 대기업의 주식,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제일기획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기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배당이 안 나오더라도 내년 내후면 다시 그 배당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기업에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도 보면 지금은 그 언택으로 엄청나게 달린 그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서 아까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받아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 있는 주가가 바로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이라든지, 이번에 유가가 박살나면서 엑스모빌이 처음으로 이번에 적자가 났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엑스모빌이 예전처럼만 작년처럼만 배당을 주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8.9%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은 한 6에서 7%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적자가 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배당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에 다시 이런 부분이 회복되면서 저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상가 가격이 10억 정도 해야 되는 건데 한 6억까지 4억까지 떨어지면서 당장 그 상가에서 벌어들이던 월세가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그 월세를 못 받게 돼서 그 상가 가격이 확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에 다시 그 5천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4억에 사면 그죠? 월세 수익률이 5%가 아니라 12.5%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약간 너무 먼 미래도 아닙니다. 한 1년을 보면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우리 재테크 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Trim Your Portfolio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약간 불합리한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게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대주주 과세 요건이 내년에 3억으로 더 강화가 되면서 올해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이란 부분은, 부동산은 보세요. 뭐 23억짜리, 뭐 20억짜리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사고 팔 때 취등록세까지 거래 비용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500만 원을 투자한 분도 있고 1000만 원을 투자한 분도 있고 많은 대중들이 참가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수급의 교란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 50억, 40억, 20억, 10억, 10억에서 이번에 3억으로 떨어지면, 지난번 50억, 40억, 25억 할 때도 저렇게 연말마다 지금 보시는 코스피 소형주 차트의 마지막 10월, 11월, 12월 달에 항상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늘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 박세익 전무의 강의를 듣고 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의 주식을 부동산처럼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주식을 취득하시는, 이번 4분기에 발생하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한번 취득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그런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단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주식시장은 싫어할 거기 때문에 9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도 보면 미국 시장이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동성인데, 그런 변동성이 아마 미 대선 전까지는 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테슬라 같은 차트도 보면 뭐 테슬라가 하루에도 막 15%씩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 코로나 때는 확 빠졌다가 가장 빠르게 회복한 주식이 테슬라, 즉 영하 20도 이런 혹한기에 막 웃장 까고 나와서 뛰는 그런 군인 같은 모습을 제가 느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장에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가올 그런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GDP 대비 170%나 되는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그런 변동성을 이용하셔서 조금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뒷부분은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를 항상 공경에 빠뜨리는 거는 우리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확신을 하고 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닐 때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속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위기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투자하는 게 맞아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 때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세요. 2018년, 19년도에 있었던 이 스페인 독감이 2차 세컨 웨이브에서 사망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가을에 그 두 번째 충격에 반드시 경제가 위기를 얻을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페인의 차트를 보시면 코비드 19에 대해서 이 세컨 웨이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8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918년, 19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때는 저 밑에 보이는 빨간 선이 사망자 숫자거든요. 저 빨간색 숫자가 더 확 늘어나야 되는데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오른쪽은 우리나라 숫자고요. 이번에 400명, 500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200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망자 숫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에 우리 인류는 이런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의료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다시
하반기에 경제 위기가 올 거야.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아야 되나요? 네, 강연 감사합니다. 전문 잠깐 모시고 그쪽으로 질문 갈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또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그런지 이틀 전에 금요일에 보면 뉴욕 증시에서 뭐 애플,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등 그동안 강세였던 기술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이 그 주식들을 사야 될 시기인가 아니면 좀 더 변동이 된 뒤에 사야 될까요? 아침에 어떤 분이 네.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런 우량한 기업들을 전무님의 방송을 보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매달 월급에 얼마에서 이 주식은 50만 원, 이 주식은 100만 원 이렇게 사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제 생각대로 뭐 10월 달에 뭐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달 그렇게 분할해서 저는 사무실이나 아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아마존이라든 그런 엄청나게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어떤 마켓 타이밍을 노려서 네. 딱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처럼 그런 기회가 오면 당연히 수량을 늘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매달 장기적인 암묵으로 나는 내년 말까지는 내후년 말까지는 은행에 이렇게 적금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들 사모으는 게 나을 거야. 이런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번 이렇게 딥이 오면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살려고 했던 걸 땡겨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장이 열리면 꼭 가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